조선의 제21대 임금, 무려 83세까지 장수한 최장수 왕. 그런 만큼 재위 기간만 무려 52년으로 500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긴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임금.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안 관장님, 영조가 갖고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그 많은 분들이 영조하면 떠올리는 게 그 탕평책과 같은 이제 정치적 업적이나 혹은 사도세자와 같은 가정적 비극일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역대 임금 가운데 네. 또 가장 많은 시문을 남긴 문학군주가 또 영조예요. 이게 임금이 지은 글을 보통 이제 어제라고 부르는데 네. 다스릴 어자에 지을 제자,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은 글이라는 의미죠. 특히 이제 영조는 재위기간 동안에 자신의 어제 편찬을 전담하는 어제 편차인을 둬서 자신의 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 반포해서 예. 자신의 지배력을 아주 공고화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편찬인을 두었을 정도로 그만큼 어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조선시대의 그 임금의 어제를 모아놓은 열성어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은 이제 인조 때부터 처음 편집해서 간행하게 되죠. 그리고 숙종대 이후로는 되게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네네. 선왕의 어제를 편집해서 압식의 어제에 이제 덧붙여 간행했는데 이 가운데 영조와 정조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11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종도 21편에 불과한데요. 21편밖에 안 쓰셨어요? 1000편 이상의 이제 시문을 남긴 임금은 단 3분인데 네. 숙종과 영조와 그리고 정조라고 할 수 있죠. 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열성어제에 남겨진 영조어제는 그러니까 1758년, 그러니까 영조 나이 65살까지의 글만 엮은 거예요. 이제 그 후에도 영조는 영종대왕 어제 속편이니 영종대왕 어제를 또 편찬하고 영조 어제 첩본과 또 이제 직경당 편집의 중복본을 제외하더라도 네네. 그 순수 어제만 8,500편 정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겨우겨우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일기 쓴 게 단데. 엄청난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조가 유독 이렇게 많은 어제를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영조의 그 끊임없는 창작 의욕이 많은 작품을 짓게 했겠죠. 게다가 영조는 또 자기 작품 보존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되게 작품을 엮어서 편찬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간행하기도 하고 또 영조 어제책처럼 편마다 그 첩으로 제본을 해서 네. 그걸 보관하도록 했어요. 아, 첩으로 이렇게 다 편마다 해가지고 다 나눠서 분첩해가지고 보관하셨군요. 예, 읽으시려고. 그렇게 첩마다 보관해서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네. 또 영조가 그 승하한 뒤에 네. 또 그 손자인 정조가 네. 이 선왕들의 어제를 보관하는 전각 시설인 네. 복모당을 마련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영조 어제를 잘 보존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자료가 남게 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복모당에 보관되었던 영조 어제는 지금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돼 있는데 네. 여기 보관된 그 영조의 어제 중에 유일 필사본만 네. 한 6,400여 편 정도가 소장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네. 우리는 국왕 영조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소중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처럼 국왕의 어제를 전문적으로 수장한 사례는 네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정조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영조는 손자인 정조와 더불어서 흔히 영정조 시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임금으로 많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치적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조 자신이 직접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평가한 어제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조는 만년에 이제 자신의 일생을 자주 네. 회고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는 정치적 업적에 대한 어제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문업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예. 문업, 예. 그러니까 이제 업적을 묻는다는 뜻이죠. 예. 80세를 맞이한 영조가 네. 자기 제2기간의 치적을 6가지로 정리한 율문인데요. 네. 이 영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뒀고 이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죠. 오.
딱 들어서 알만한 것도 있고 또 무슨 내용인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관장님께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탕평이었죠? 되게 탕평은 네. 그 붕당을 구분하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말하는데요. 영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업이에요. 네. 이 붕당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이 조선 중기 네. 항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집단을 일컫는 말로 네. 되게 서인과 동인, 노론과 소론, 또 남인과 북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각 당파가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면서 조선 정치를 이끌어가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네, 네. 이 폐해도 적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영조는 이 붕당 타파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서 네. 이 1742년 3월에는 이 관료들의 등용문인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기도 했죠. 이 탕평비의 내용을 보면 네. 이 두루 사기대 편을 가리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적인 마음이요. 네. 편을 가르고 두루 사기지 않는 것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 성균관 학생 때부터 네네. 이 탕평을 기본 덕목으로 익히게 하려고 했죠. 자, 탕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직접 실행했죠. 노론과 소론을 이제 함께 국정에 참여하게 하는 네. 조제 형태의 탕평책을 폈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이제 분등설과 양치양해 그리고 쌍거호대 같은 거였죠. 아유, 어려워요. 예, 쉽게 설명해서 네. 뭐 이제 노론과 소론 양쪽 모두가 네. 벼슬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준다거나 노론에서 영의정을 삼으면 좌의정은 이제 소론에 맡기는 식의 인사정책이었죠. 이제 이런 탕평책을 통해서 영조의 왕권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사실 영의정이랑 좌의정이 같은 등급은 아니라서 되게 협치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죠.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영의정이 더 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조 자신도 이 탕평이 그리 성공적이 못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 어제 문업에서도 이를 민망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 1776년에 그 83살 될 때 지은 네. 어제 팔순 향구옹 정화 관계 서시 효손이라는 그 어제가 있는데 풀이한다면 아유, 예. 이게 자신이 이제 80에서 90이 되는 늙은이가 집경당에서 자신의 강개한 마음을 효성스러운 손자에게 알린다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영조는 내 할애비가 50년간 고심한 일은 바로 탕평이다 라면서 세손에게 이를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영조가 얼마나 탕평을 중히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균역은 어떻습니까? 균역은 되게 이제 군역 대신에 네. 바치는 서민의 군포를 이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되 이를 다른 세원으로 충당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장정 한 명에게 군포를 두 필씩 징수하다 보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서 1750년에 군포를 두 필에서 이제 한 필로 줄여주는 이제 균역법을 만들고 네. 이듬해 균역청을 세워서 이 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는 스님들도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서민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혜택이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평한 거죠. 자,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절반을 뚝 잘라버린 어떻게 보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균역법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 방법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결전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위주인 지주층의 부담을 끌어냈고요. 네. 일부 피역자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네. 군과포를 징수하기도 하고 또 어염세, 은여결세처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 농민들에게 편중됐던 세금을 개선시킨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준천입니다. 앞서 소개된 어제 문업의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니 이 준천에 대해서 영조가 만세 남을 만하다라고 아주 흡족하게 자체 평가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준천이란 이 한양 도심을 관통하는 이제 하수천이 개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청계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준설을 하고 뚝을 새로 이제 축조한 일을 말하는데요. 당시 서울은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청계천 바닥이 퇴적돼서 네네. 강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주변 백성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났군요. 예, 이에 영조가 1760년에 이제 준천사를 설치하고 약 2달 동안에 20만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퇴적물을 파내는 준천 사업을 벌이게 한 거죠. 네네네. 이 영조는 그 준천 공역이 벌어지는 동안 네. 직접 나와서 현장을 독려하고 예.
또 이제 음식을 내려주기도 할 정도로 큰 관심을 쏟았는데요. 오간 수문 위에서 영조가 친히 준천 공역을 살피는 모습을 그린 네. 수문상 칠림 관역도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 이 장면을 직접 그려놨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준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기념하는 잔치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어요. 네. 요즘 같으면 이제 기념해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을 텐데 네. 그때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이거 딱 그림으로 남겨놨군요. 예. 자, 어제 문업에서 영조가 자신의 업적으로 든 것은 모두 6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3가지, 탕평, 균역, 그리고 준천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론되고 있는 거죠. 특히 준천의 경우는 네. 영조가 늘 자신의 이제 성공한 사업으로 거론했는데요. 이 1773년에 쓴 어제 균역 준천 즉여 사업에서도 준천 사업으로 물의 범람을 막고 또 물이 순조롭게 흐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몇십 년 통치에서 균역과 준천 이 2가지 사업이 조금 효임이 있었다고 자긍하고 있어요.